한미 2+2 고위급 회담은 무산됐지만 우리 산업장관과 미국 상무장관은 오늘 새벽 예정대로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재무장관 간의 만남은 무산이 됐지만 통상장관 간의 대화는 이뤄졌네요. 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지 시간 24일 오전 11시 30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갖고 무역 합의 조건 등을 논의했는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현지 시간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경제통상 분야 2+2 장관급 협의가 미국 측의 취소 통보로 무산된 가운데 열려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김 장관은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 강화를 감안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앞서 러트닉 장관은 CNBC에 출연해 한국은 일본이 미국과 먼저 협상을 체결하자 당황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의식하기 때문에 미일 협상 타결이 이뤄진 것을 보며 한국은 욕을 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두 장관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미국의 다른 고위급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나요? 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회동한 다음 또 다른 카운터 파트너로 꼽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회동을 했다면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가스관 건설 참여, 또 원자력 발전소 투자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리고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나흘 만에 5조 2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으로 담배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부작용도 나타나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우선 소비 쿠폰을 얼마나 신청이 됐나요?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신청 나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57%인 2,890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액수로는 모두 5조 2,186억 원에 달하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사람이 약 2,140만 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매 품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소비 쿠폰이 지급되자 편의점과 동네마트 등에서는 담배를 보루 단위로 대량 사들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소비 쿠폰으로 담배 15갑을 샀다는 인증 사진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일각에서는 흡연지원금이라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담배 판매가 전년 대비 4% 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담배는 내수 진작 효과가 작고 사재기로 장기 보관했다가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담배깡 우려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구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음료나 빙수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더워지는 만큼 위생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식품당국이 점검에 나섰더니 유명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수십여 곳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기온이 너무 높아지면서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팥빙수와 커피를 판매하는 음식점 5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위생이나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은 매장 30곳이 적발됐습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더벤티와 컴포즈 커피, 메머드 익스프레스, 더리터 일부 매장을 비롯해 뷔페 브랜드 쿠우쿠우 대구 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리실 위생 불량이나 위생모나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11곳, 쓰레기통을 개방시켜 놓는 등 시설 기준 위반 5곳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리온 제품에선 곰팡이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리온은 파이류 참붕어빵 제품에서 곰팡이가 나와 시중에 유통된 15억 원 상당의 제품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며 생산 라인이 다른 참붕어빵 슈크림 맛은 제외됐습니다.
우리온은 곰팡이 발생 원인으로 포장기 접합부의 불량을 꼽았는데요. 미세한 틈새로 외부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곰팡이 발생 확률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온은 참붕어빵 전체 공정에 대한 점검과 안전성 점검 등을 마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생산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경제계가 2차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도 그대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재개의 호소문에도 여당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얘기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8단체가 2차 상법 개정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고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주주 충실 의무가 미국에 없다는 건 나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거짓말 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계단체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낸다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경제계 달래기 방편으로 발의된 특별 배임죄 폐지 등은 다음 달까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2차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벌써 또 3차 상법 개정을 염두에 둔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죠. 네,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인데요. 김남근 의원의 1년 내 소각안을 시작으로 비상장사로 범위를 넓힌 이강일 의원안 등 시기와 범위 등을 달리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일 의원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의장이 회사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을 방지한 건데요. 특히 회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총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속도를 내면서 재개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정당한 쟁의 행위 범위의 확대,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거부권이 행사된 22대 국회 법안을 토대로 고용부가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안에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부안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명훈 고용부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추진의 속도가 붙으면서 재개 반발이 커지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고 또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와 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어제 김영훈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은 재계에 이어 한국노총을 찾아 의견을 수렴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6.27 대책이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초고강도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대출 시장이 잔뜩 얼어붙었는데요.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규제가 시행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는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금융당국은 매주 하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규제 한 달에 가까워진 오늘 오전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우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점검을 생략했었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보증의 전산장애를 감안해 보증기관들의 전산 시스템 점검과 금융사들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규제 내용도 그렇고 또 은행들이 규제와 동시에 대출 공급 중단에 나서면서 대출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도 그랬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계속 확대됐었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이번 달 들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4% 감소했으니 거의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대출이 중단되기도 했고 대출 규제 자체가 고강도인 영향이 데이터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반기에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는 초과분 만큼 하반기에는 목표치를 더 줄여야 해 남은 하반기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은행의 5월 원화대출 연체율이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와 중소기업에 이어 그동안 버티던 대기업 대출까지 흔들리면서 부실 신호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얼마나 올랐나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0.64%로 집계됐습니다. 0.64%를 기록한 지난 2016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신규 연체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전달 대비 6천억 원 늘어나면서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는데요.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모든 부문에서 지난 4월보다 연체율이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0.15%의 연체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0.18%를 기록한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전달 대비 0.12%포인트 오른 0.95%로 집계됐는데요. 그 가운데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4월 대비 0.14%포인트 오른 1.03%로 1%를 돌파했습니다. 가계대출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가계대출도 전달보다 0.04%포인트 오른 0.47%의 연체율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4월보다 0.08%포인트 오른 0.94%로 1%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당시에는 대기업 연체율이 은행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린 경향이 뚜렷했는데요.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등 영세법인과 개인 차주의 연체율이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 전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원리금 부담이 현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영세법인과 개인 차주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해외 원자재 업체에 먼저 송금해주는 선지급 구조 기업금융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는 은행과 선결제를 요구받는 수입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건데요.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이런 선지급 구조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네, 특히 지방은행들이 이 같은 영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은행이 먼저 해외 원자재 기업에 달러를 송금해주고 한국 기업이 완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돈을 벌면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국내 수입기업 고객의 수요가 급증해 신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도 조만간 이 같은 구조의 신상품 출시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 신용장 방식의 외화대출의 수요는 이제 적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은행이 해외 은행과 신용장을 주고받아 보증을 먼저 해주고 해외 업체는 그걸 믿고 물건을 보내면 국내 은행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요즘 늘고 있는 해외 송금 방식은 은행이 거래 초기에 해외 업체에 돈을 먼저 보내고 한국 기업이 나중에 은행에 갚는 구조입니다. 해외 기업의 완제품 인수가 확인돼도 대금 결제가 지연될 수 있었던 신용장 방식과 달리 송금 방식은 물건의 선정만 확인되면 바로 대금이 송금됩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어떤가요? 네, 하나, 신한, 농협은행은 최근 3년간 일제히 해외 송금 방식의 단기 외화대출 상품을 출시했고요. 최근 들어 기업 고객들의 수요도 소폭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금융 강자인 우리은행은 가장 빠른 지난 2016년 단기 외화대출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기업대출 상품군을 다양화해둔 시중은행에 지역 고객을 뺏기는 사례가 늘자 지방은행들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유상수리 보증 프로그램인 애플케어원을 미국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매달 일정한 요금을 납부하면 기기가 파손되더라도 무제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여러 개의 기기를 함께 묶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얼마를 내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월 $19 99센트, 우리 돈으로 약 27,000원입니다. 새로운 유상보장 서비스 애플케어원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최대 3개 제품까지 손상 분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를 초과할 경우 제품당 $5 99센트를 지불해서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애플 측은 기존 수리 서비스인 애플케어 플러스에 동일 기기로 각각 가입할 때보다 월 최대 $11, 우리 돈 15,000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기 등록 요건도 완화됐는데요.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는 제품 구매 후 60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애플케어원은 구매한 지 4년 이하의 기기일 경우 상태가 양호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서비스가 도입이 될까요? 네, 애플은 아직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출시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플페이 등 주요 서비스를 국내와 시차를 두고 도입해온 점을 감안하면 애플케어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도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파손 분실에 대한 수리 보상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인 삼성케어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묶음형 구독 모델로 비용 절감 효과와 충성 고객 유지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틀 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탈세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러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타이어뱅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에어 프레미아 인수 합병에도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항공사 인수 거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김정규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9월 말까지 에어 프레미아 이대주주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타이어뱅크 측은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너의 손발이 묶여 인수 대금 완납을 위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어뱅크는 전환사채 발행과 인수금융 활용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 오너 리스크로 인한 기업의 대외 이미지 타격으로 인수금융 대주단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 회장의 개인 회사인 AP홀딩스는 현재 에어 프레미아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JC 파트너스와 대명 소노그룹으로부터 에어 프레미아 지분 22%를 1,220억 원에 인수해 단독 경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계약금 200억 원은 납부를 했고 잔금 약 990억 원을 9월 말까지 납부할 예정이었는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인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항공사를 인수하는 과정 자체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다만 항공업은 국토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만큼 대주주를 변경할 때는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대표자가 항공 관련 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았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항공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김 회장은 항공업과는 무관한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거리가 있고요. 또 국토부 관계자도 아직 대주주 변경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AP홀딩스 측은 인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JC 파트너스와 대명 소노그룹은 AP홀딩스의 계약 이행 여부를 우선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현재 대형 증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증권사 직원이 증시 호재인 공개 매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어느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건가요? 네, NH투자증권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이 회사 직원 1명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여의도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조사는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진행될 걸로 알려졌지만 오늘 오전에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금융당국이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와 함께 3대 불공정 거래에 속합니다. 당국은 이 회사 직원 한 명이 상장사의 공개 매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NH투자증권은 비슷한 혐의로 몇 달 전에도 또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올 4월에도 일부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그때는 검찰한테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은 이 회사 직원 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직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걸로 안다며 그 직원과 이번 금융위 조사 대상 직원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부정거래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번 건도 당국은 NH투자증권 외에 공개 매수 관련 업무를 맡은 다른 증권사들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펀드 이익 배당금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은 23조 4,6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펀드의 지급액은 6.7%, 사무펀드는 1% 늘어났습니다. 현대제철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촌인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에게 현대비엔지스틸 지분 일부를 매각합니다. 현대제철은 다음 달 25일 정 사장에게 보유 중인 현대비엔지스틸 지분 150만 8천 주가량을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제철이 갖고 있던 현대비엔지스틸 지분 약 41% 중 10%를 매각하는 것으로 처분 금액은 약 232억 원입니다.